안녕하세요. 저는 합격의 정설에서 저항을 맡고 있는 법규 담당 정태상 평가사라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이번 34회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험의 특징은 쉬워 보이지만 마냥 쉽지만은 않았다입니다. 이런 게 딱 여러분 보시면 아마 이번에 시험장 가서 딱 문제 받아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쉽다. 내가 준비한 거 나왔다.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셨겠지만 그런 판단이 들었을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힌트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우리 시험이 기출문제들 분석해보면 시험 범위가 그렇게까지 넓지 않고 나오던 게 반복해서 쟁점이 반복되는 출제가 되고 있죠. 예를 들어 이번에 하자 승계라든지 뭐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 대한 약술이라든지 매번 비슷한 게 나오지만 조금씩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잘 캐치해서 그 입법자의 의도를 잘 판단해서 답안지를 서술하는 게 관건인데, 특히 이번처럼 쟁점이 딱 오픈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그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게 핵심인데 그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쉬워 보이지만 마냥 쉽지만은 않았던 회차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점수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의외로 법규에서 고득점이 흔치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고, 바로 문제풀이를 하고 예시답안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문제를 볼 때는 항상 이런 저기 큰 거를 대설문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작은 물음들을 소설문이라고 좀 부르겠습니다. 소설문을 먼저 보셔야 빨리 볼 수 있어요. 우리 실무할 때도 이 자료가요, 막 열몇 페이지, 20페이지씩 나오잖아요. 그때 나름대로의 메커니즘을 딱 갖추고 프로세스를 가지고 문제를 분석하는 사람과 그런 거 없이 그냥 처음부터 A to Z까지 순서대로 가는 사람들의 속도가 다르죠. 그리고 정확도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순서를 이제 법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분석하는, 문제를 읽어 나가는 순서를 미리 내가 몸에 딱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쳐야 됩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때는 우리 법규가 막 2페이지, 3페이지 안에 끝났었는데 보통 3페이지 안에 끝났었죠. 근데 이번엔 참조 정문도 많고 설문도 꽤 길고 그래서 읽어 나가는데 시간이 부족하셨던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평소에 빨리빨리 읽어 나가는 그런 습관을 좀 기르셔야 됩니다. 볼게요. 볼 때 소설문을 먼저 보는 거예요. 소설문에서 묻는 바, 쟁점이 소설문에 드러나거든요. 그럼 대설문은 왜 보느냐? 소설문에서 우리가 캐치했던 쟁점이 그 쟁점이 맞았는지 아닌지, 아니면 특이사항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실관계 위주로 보는 거예요. 대설문은 빨리 읽어 나가야 됩니다. 소설문은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대설문은 빨리 봐야 돼요. 딱 이런 걸 가지고 대설문에서는 뭐 너무 많은 걸 캐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관계라고 하면 육하원칙에서도 주로 이제 뭐 우리는 사람, 행위, 순서 이런 걸 캐치하면서 대설문을 보는 겁니다. 일단 소설문을 먼저 볼게요. 소설문에서는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인정과 사업인정 고시의 법적 성질에 관해 설명하시오. 소설문 1번에서는 그냥 약술이네요. 밑도 끝도 없이 약술이네요. 대설문이랑 상관이 없을 것 같죠? 하지만 대설문을 봐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놓친 쟁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대설문을. 같이 한번 대설문을 볼까요? 사실관계를 볼 때 사람, 행위, 순서대로 이걸 체크하면서 봐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대설문을 빨리 보고 나서 이런 사실관계가 여기까지 진행이 됐구나 라는 걸 캐치하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A 도시 시장은 사람이 나왔죠. 이렇게 쭉쭉쭉 보다가 이런 9만 제곱미터 토지에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결정을 한 후 행위가 나왔네요. 사람과 행위를 체크를 하는데 저는 동그라미 세모를 쳤는데 각자 알아서 자기에게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설사업 결정을 했죠. 그리고 X지방공사라는 사람에게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지정하는 행위를 했죠. 그리고 X공사가 작성한 실시계획에 대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계획 인가도 있었고, 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사업인정 의제에 해당하겠죠. 이를 고시까지 했대요. 고시라는 행위를 했어요. 이에 따라 토지보상법에 의해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이루어졌다.
뒤에 나중에 참조 조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아는 사업인정 의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편 X공사는 사업 2만 제곱미터 토지를 소유한 갑이란 사람과 토지 수용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행위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는 사람이죠. 토지수용위원회에게 재결을 신청하였다. 재결 신청을 행위고 아직 대설문만 보면 재결이 내려지진 않았어요. 정리하면 대설문에서는요. 행위만 다 지우고 행위랑 사람만 볼게요. 사람은 시장이 나오고 X공사가 나오고 X공사는 시행자 그리고 갑이 나옵니다. 갑은 토지 소유자 그리고 사업인정이랑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고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었고 지정이 있었고 그리고 협의 불성립 되었고 재결 신청까지 갔어요. 수용 재결은 없었다. 여기까지가 사실관계입니다. 소설문 1번으로 다시 와볼게요. 소설문 1번에서 대설문이랑 관계 없죠. 소설문 1번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약술입니다. 약술이고요. 제가 이거가 약간 기본기의 문제거든요. 법적 성질을 설명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법적 성질을 답안지에 쓸 때 거의 항상 초반부에 적어주고 시작하잖아요. 관련된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 아니면 문제 나오는 처분의 법적 성질을 적어주고 시작하는데 왜 적어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실에서 문제가 되니까 적어주겠죠. 현실에서 행위의 법적 성질이 왜 문제가 될까요? 그건 행위의 법적 성질에 따라서 권리구제 수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 행위가 처분이냐 처분이 아니냐에 따라서 항고소송으로 가느냐 아니면 항고 심판도 포함해서 항고쟁송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수단을 쓸 것이냐가 한가름되기 때문에 법적 성질을 논의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제 뇌피셜이 아니고요. 과거에 우리 고시계라는 잡지 아시죠? 고시계에서 행정고시, 사법시험 그리고 다른 기타 법학시험이 좀 커다란 대규모의 시험이 치러지고 나서 교수님들이 강평을 내시거든요. 거기에 단골 멘트입니다. 법적 성질을 왜 논의를 해준다고 생각하느냐. 당연히 권리구제 수단 논의를 해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2020년, 2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고시 5급 공채죠. 5급 공채 시험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특정 행위에 대해서 이제 조합 설립인가였나? 조합 추진이 설립인가였나? 아무튼 그런 인가였어요. 그 인가 처분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라는 문제였어요. 우리 설문 1번이랑 똑같은 문제, 이제 형태가 똑같은 거였어요. 그 설립인가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라는 문제에서 그걸 그 전년도에 행정고시 제가 2022년이라고 할게요. 연도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아무튼 그 전년도에 행시를 고득점으로 합격한 합격생이 예시답안을 쓴 걸 교수님이 채점평을 남기는 형태로 그 강평이 칼럼이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인가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 행시를 고득점했던 합격생이 정말 인가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만 이거는 가학상 특허다, 가학상 인가다 그 논의만 하고 끝냈더니 교수님께서 채점평에서 법적 성질을 논의한 걸로 사실은 족하지만 권리구제 수단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은 아쉬웠다. 라고 평을 남기셨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법적 성질 논의는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권리구제 수단이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사실은 법학의 기본기거든요. 전공자가 아니면 사실은 좀 판단하기 어렵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튼 저의 기본 신상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고 아무튼 모든 교수님들이 그 채점평을 남기셨던 교수님만 특이한 게 아니라 모든 법학을 하던 교수님들의 기본 마인드 세팅이 그렇게 돼 있으신 거예요. 오히려 법적 성질을 논의를 하면서 권리구제 수단이랑 연결하지 않으면 오히려 어색함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 성질 논의를 적어줄 때는 항상 마무리는 권리구제 수단이랑 마무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행위에 대해서 법적 성질을 검토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행위의 법적 성질은 우리 판단사항이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1번 처분인지 아닌지 2번 처분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슨 처분인지 3번 기속 재량 그 행위가 기속인지 재량인지를 판단해봐라. 이렇게 크게 3단계로 나눠져요.
자, 다시 행위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라고 하면 우리는 첫 번째로 처분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무슨 처분인지, 마지막으로 그 해당 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기까지 판단하라고 하면 행위의 법적 성질을 빠짐없이 검토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예시답안을 한번 볼게요. 네, 이건 제 예시답안이고요. 예시답안은 올려두겠습니다. 예시답안 보겠습니다. 문제 1, 설문 1번. 이 답안지를 쓰는 포맷은 다 각자 알아서 하시는 방식으로 하면 되고, 알아서 자기 익숙한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각 설문이 어차피 요즘에 우리 시험의 트렌드는 각 설문들이 완전 독립된, 특히 이번 회차는 더 명시가 됐죠. 교수님이 각각의 설문들은 아예 독립된 상황이라고, 이렇게 아예 독립해서 구분된 쟁점이라고 문제를 출제하시기 때문에 아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목차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방식은 아니고 각자 알아서 하시면 돼요. 바로 보겠습니다. 문제 소재. 네. 문제 소재에 대해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결과적으로는 문제 소재는 득점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오히려 문제 소재를 제가 이제 저는 제 지도 교수님, 저는 대학원에서 행정법을 전공하신, 그리고 간평 출제를 3번 들어가셨던 법학 박사 교수님 밑에서 2년 동안 지도를 받았고, 그리고 그 밖에 제가 법학을 부전공을 하면서 법대 교수님들께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고 도움을 많이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요즘은 또 이제 로스쿨이 생기면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로스쿨이나 다른 시험의 출제 위원급의 교수님들이 이제 채점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건대 모 교수님이라든지 그런 분들께서 이제 유튜브 찍어 놓은 게 많아요. 그런데 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나는 나를 만족시키는 서론을 본 적이 없다 입니다. 물론 서론, 문제 소재 화려하게 적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는 제한된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답안을 써야 되고, 플러스 우리가 아무리 좀 잘 적으려고 노력을 해봤자 교수님 눈에는 안 들어오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교수님들은 워낙 높은 수준의 글들을 읽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는 심지어 극단적으로는 문제 소재 적지 마라. 어차피 결론 보면 다 아는데 내 그냥 거슬리니까, 이제 거치적거리니까 아예 문제 소재, 논점의 정리, 서론 쓰지 말고 그냥 결론이나 잘 써라. 본론이나 풍부하게 써라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을 정도였어요. 이게 제 뇌피셜이 아니라 제 지도 교수님께서 이제 출제를 들어가셨을 때, 젊은 교수님, 제 지도 교수님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거든요. 젊은 40대 초반의 젊은 교수가 저희 교수님께 건의를 하더래요. 굳이 우리 문제 소재에 배점을 둘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답안을 보면 아는데, 판단할 수 있는데. 네, 말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법학에서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교수님들이 많아요. 하지만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형식의 미라고 하죠. 교수님들 역설적으로, 중요하지 않지만 역설적으로 교수님들은 문제 소재나 쟁점 정리가 빠져 있는 글에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법시험 출신들이시고 다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글을 쓰시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빼버리면 낯설어서 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긴 적어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핵심 쟁점이 뭔지만 적어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아예 안 적으면 안 돼요. 근데 다만 짧게. 이 문제에서 드러났죠. 사법인정과 사법인정 고시의 법적 성질을 검토한다. 이것만 들어가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뭐뭐를 바탕으로 근거가 드러나면은 그래도 좋겠더라. 관련 법령 또는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이거 문제에서 나오는 법적 성질을 검토한다.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짤막하게 적어주고 넘어가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런 식으로 했었고, 실제로 저도 고득 경험을 했었고, 제가 도와드렸던 과거에 신림동에서 많이 도와드렸던 그런 분들 많이 고득 경험을 하셨죠. 2년 차인데 60점대 중후반이 나오고, 생동차 분도 나오고. 네, 아무튼 결론 지을게요. 문제 소재 짧게 적으세요. 길게 적어봤자 도움될 거 없고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되고, 그 시간에 본론 부분을 더 잘 적는 게 득점에 유리하다. 그리고 제가 어디서 이제 들은 걸로는 문제 소재에서 결론까지 보여주라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결론을 문제 소재에서 보여준다, 서론에서 보여준다 라고 하면 교수님들은 색안경을 끼고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걸 신림동식 공장식 답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교수님들은 우리가 아무리 뒤에 본론을 잘 적었다 하더라도 교수님들은 우리가 서론에서
문제 소재에서 마치 이제 공장식으로 찍어낸 것 같은 걸 뉘앙스를 이제 우리가 보이는 순간 교수님들은 우리를 과소평가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실제 실력보다 안 좋게 평가한다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워럭으로 실제보다 과대평가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고 싶다면 네, 제가 그런 팁들을 종종 알려드릴 테니까 서론에서 결론 내용을 절대 적지 마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제 목차를 보시면 행정소송법상 처분 등의 의의를 적었습니다. 이걸 왜 적었냐면 행위의 법적 성질의 핵심은 처분이냐 아니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권리구제 수단이랑도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분의 개념을 먼저 적었습니다. 이거는 다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행정작용의 의의, 사업인정이랑 사업인정 고시의 의의를 각자 적어줬고요. 이건 다 알아서 잘 하셨을 것 같고 법적 성질을 비교했어요. 이 설문에서는 법적 성질을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유사한 두 개의 행위를 가지고 설명하라? 반드시 비교하라는 의미입니다. 사업인정은 처분이다. 사업인정 고시는 처분이 아니라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라고 서로를 비교를 해주는 게 이 문제의 입법자의 의도였을 거예요. 네, 사업인정 고시도 처분이냐에 대해서 과거에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모 교수님께서는 이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성이 있는 행위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극소수의 견해인 것 같고요. 일단 사업인정 고시는 처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분이 되려면 우리 처분의 개념 아시죠? 처분의 개념은 다 됐고 일단은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여야 네, 다른 행위와랑은 별도로 그 행위가 있음으로 인해서 별도로 권리 의무 관계 변동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독립된 처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업인정 고시는요. 사업인정의 효력, 사업인정 고시라는 행위가 있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죠? 권리 의무 관계는 별도로 바뀌지 않아요. 사업인정으로 인해서 바뀌었던 권리 의무 관계가 비로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만약에 어떤 행위가 처분이 되려면 그 행위로 인해서 새로운 권리 의무 관계 변동이 생겨야 돼요. 근데 사업인정 고시는 그런 게 아니죠. 사업인정으로 인해서 이미 생겼던 권리 의무 관계 변동이 그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뿐인 거예요. 권리 의무 관계는 사업인정에서 이미 변동세였고 사업인정 고시는 새로운 권리 의무 관계 변동은 생기는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처분이 아니고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권리 의무 관계로 항상 권리 구제 수단으로 항상 마무리를 지어줘야 된다 그랬죠. 사업인정은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반면 사업인정 고시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한 예시 답안입니다. 물론 정답은 없겠죠. 요즘은 교수님들이 채점평을 안 내주셔가지고 조금 판단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아는 저는 과거에 행정고시에서 한 70점 평균적으로 70점 정도 고득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간평시험에서도 고득점을 합격을 했었고 그리고 아무튼 제가 이제 수석 합격생도 제가 배출했고 작년도 32회 수석이 제 수업 듣고 합격을 했던 분이고 작년도 전체 차석하셨던 분 그런 분도 제 수업 듣고 합격하셨던 분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합격생을 한 40명 정도 배출을 했는데 각 기수별로 한 10명 정도씩 있거든요. 아무튼 고득점 합격생을 배출해본 저의 과거의 경험과 제 스스로 공부를 했던 그런 걸 비춰봤을 때 이 정도 하면 예시 답안으로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문 1번 여기까지 하고요. 설문 2번 보겠습니다. 네, 설문 2번, 물음 2번 볼게요. 물음 2번, 소물음 안에서 보실 때는 제일 마지막부터 보는 거예요. 취소소송의 대상 적격과 피고 적격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이것도 설명하라고 돼 있네요. 배점 20점이네요. 문제 1번에서 메인 쟁점이 이건가 봅니다. 대상 적격과 피고 적격. 소설문의 마지막 문장을 봤으면 다시 소설문의 제일 앞을 보는 거예요. 갑이 아까 누구였죠? 토지 소유자. 갑은 수용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거친 후 위에 우리 사실관계에서는 대설문에서는 아직 재결을 신청하는 것에 불과했죠. 수용 재결이 없었는데 소설문 2번에서 수용 재결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의 재결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취소 소송까지 제기를 했어요. 제가 행위는 세모를 한다 그랬는데 수용 재결이 있었고 이의 재결이 있었고 소송 제기까지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이 사람이 제기하는 소송이 취소 소송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구제받고 싶어하는 권리가 보상금 더 받고 싶어하는 거 아니죠. 수용 자체를 거부하고 싶잖아요. 수용 재결이 내려졌는데 수용 재결이 위법하다. 난 수용 당하고 싶지 않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상적격, 피고적격에 관해 설명하시오. 네. 그러면 우리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 대한 대상적격, 피고적격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취소 소송의 대상적격은 우리 법 85조 1항에 나오고 행정소송법 19조에 나오죠. 피고적격은 우리 법에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법에는 피고적격 규정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85조 2항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 관련된 피고적격이 나오고요. 취소 소송에 대한 피고적격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행정소송과 관련된 일반 법인 행정소송법 제13조에 있는 피고적격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행정소송법에 대한 법조문 소개도 해줘야 됩니다. 다시 보니까 대설문이랑 크게 상관은 없죠. 서설문 2번도 대설문이랑 크게 상관은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번 회차 보면 올해 34회 출제하신 분이 일반 행정법을 하시는 교수님이시지 않을까 그런 의심이 좀 됩니다. 기본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관련된 법령이나 관련 판례를 아냐고 우리한테 물어본다기보다는 기본기를 논리적으로 활용할 줄 아느냐 그런 걸 좀 묻는 것 같습니다. 예시 답안을 보겠습니다. 문제 소재, 원처분주의 원칙과 재결주의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대상적격과 피고적격을 검토한다. 네, 이 문제의 핵심 쟁점은요 사실 피고적격보다는 대상적격이에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 수용재결도 있고 이의재결도 있었죠. 수용재결은 원처분이고 이의재결은 행정심판을 거친 결과물로서의 재결이죠. 행정심판법상의 재결이란 말이죠. 네, 원처분이 있고 행정심판을 거친 결과로서의 재결이 있고 둘 중에 뭐가 소외 대상적격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원처분주의 원칙과 재결주의에 대한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상으로 소외 대상이 되는 게 뭐냐를 먼저 논의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피고가 자동으로 결정이 돼요. 네, 그래서 문제 소재 항상 짤막하게 문제 소재는 이렇게 짤막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를 바탕으로 뭐를 검토한다. 핵심이 되는 쟁점을 핵심이 되는 논거를 앞에다 서술을 해주시고 쟁점을 이렇게 적어주면 굉장히 시간을 세이브하면서 목차를 잡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차가 아니라 이 문제 소재 이런 거 어차피 적어봤자 득점도 못할 거 네, 대세에 지장이 없는 걸 가지고 시간을 너무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을 거의 웬만하면 항상 적어주세요. 각 설문마다 적어주시는 게 좋고요. 이 문제선 수용재결, 네, 형성적 처분이고 이의신청 및 이의재결 이거 적어주는 게 이 문제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의 일종이죠. 네, 뭐 이의신청에 대한 약수를 이 문제에서 많이 적을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결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다 라고 적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이의재결은 행정심판의 결과로서 행정심판법상의 재결이다. 따라서 원처분이 소외 대상이 되느냐 이의재결이 소외 대상이 되느냐 그 논의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이의재결은 원처분주의 원칙, 재결주의 원칙 그 논의를 해주게 된다. 그런 거고요. 그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주기에 앞서서 취소소송의 대상적격과 피고적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줘야 됩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고 그 다음 논의를 해줬어요. 이거 로마자 3번이죠. 로마자 3, 원처분주의 원칙과 재결주의의 법적 검토. 일반론을 답안지에 적을 일이 종종 생기죠. 그때 답안지에다가 일반론이라고 쓰지 마세요. 일반론이라고 쓰면 이것도 제 뇌피셜이 아니라 제 지도교수님 피셜입니다. 일반론이라고 쓰고 자기가 아는 거 다 갖다가 다르듯이 쓰는 수험생을 보면 이거 제가 제 교수님이 이제 학부 행정법 수업을 하시고 제가 조교였거든요. 채점을 할 때 교수님이 하셨던 말이에요. 일반론이라고 해가지고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때려서 넣은 친구를 보면 꼼꼼하게 채점해 라고 하셨어요. 왜냐면 걔는 별다른 생각 없이 자기가 아는 걸 다 쏟아내는 식으로 공부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대로 모르고 있을 확률이 있다 라고 하셨어요. 그게 학부 시험 학부 중간고사 때인데 학부에만 적용되는 거 있어요? 아니죠.
그 교수님이 우리 시험도 출제하시고 여기도 출제하고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교수님들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론이라는 표현은 가급적이면 답안지에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법적 검토라고 쓰고, 예를 들어 우리 뒤에 하자승계 같은 거 나오죠. 하자승계에 대한 일반론 써줘야 되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일반론이라는 표현을 교수님들이 싫어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쓰지 말자는 거예요. 대신 법적 검토라고 쓰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원처분주의가 어떤 건지, 재결주의가 어떤 건지를 간단하게 서술을 해주시고, 우리는 알고 있죠. 원처분주의라고 하면 원처분을 소외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원처분에는 불만이 없었는데 근데 재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원처분에는 없었던 새로운 위법이 발생했다. 나는 그거에 불복한다. 네. 다시. 재결이 소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뭐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실제로 위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자, 원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나 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것 같으니까 죄를 바꿔줘 라고. 실제로 위법한지 아닌지는 본안을 가서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대상적 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무엇인지 따라서 원처분이 소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재결이 소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게 원처분주의입니다. 반면 재결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무조건 행정심판을 거친 재결만이 소외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주의가 재결주의고요. 우리 산법에서는 재결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몇몇 법률들에서는 무조건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규정을 해놓고 행정심판을 거친 결과물인 재결만이 소외 대상이 된다고 하는 그런 다른 법들이 있어요. 네. 근데 다행히 우리 법은 재결주의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러면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에 재결이 소외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에 대해서 지금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차피 다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모르신다면 기본 강의를 좀 들으시고. 아무튼 여기까지 일반론이었어요. 그리고 토지보상법의 경우를 반드시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행정소송법에서는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토지보상법은 어때? 토지보상법이 여러분이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특례규정 또는 특칙. 특례규정 또는 특칙이라는 거는요, 해당 규정이 일반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설령 이제 예를 들어 토지보상법이랑 우리 행정소송법이랑 가끔 내용적으로 충돌하는, 서로 이제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소기간,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요, 성질상 당사자 소송이거든요. 지금 이 문제랑 상관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당사자 소송에 대해서 제소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토지보상법에서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90일, 60일을 제소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제소기간과 관련해서는 토지보상법 85조 1항은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칙입니다. 이해되셨나요? 토지보상법 전체가 특례규정이냐 특칙이냐가 아니고요. 우리 법 중에 일부 세부적인 내용이 특례규정이냐 아니면 특칙이냐, 이런 걸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토지보상법에서 특칙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세부적으로 봐줘야 되고, 적어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그때 대상적 격에 있어서는 특례규정이 아니다가 결론입니다. 우리 법 85조에서는 34조에 따른 재개를 불복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원처분이죠. 34조에 따른 재개를 원처분이죠. 이렇게 하는 등 관련된 법령의 문헌이나 문구 같은 거, 내용이나 취지나 법 체계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토지보상법은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필요로 하여 수용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의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소송법 19조 단서에 따라서 재결청,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내린 재결청인 토지수용위원회를 필요로 하여 이의재결 취소소송이 가능하다. 별도의 특례 규정이 아니라, 우리 85조에는 별도의 특례 규정이 아니라 일반 행정소송법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이런 거를 이제 오피셜한 표현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개별 법률이라고 부릅니다.
특별법.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시죠? 네, 이 기출문제를 한번 시험장에 들어갔다 오셨던 분이라면 당연히 아시겠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특별법 또는 특례 규정, 특칙이 아니라 일반 개별 법률에 불과하다. 일반법에 적용을 받는 개별 법률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로. 특별법이랑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여기까지는 일반론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안의 적용. 우리 이 설문 문제에서요, 약술 문제거든요. 이 상황에서 갑이 제기하려고 하는 소송에서 대상적격과 피고적격을 설명하라고 했어요. 자, 설명하라. 약술 문제 같아 보이죠? 근데 단순히 이제 설명하고 끝낼까요? 아니면 사안포석까지 해줘야 될까요? 사안포석까지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배점. 첫 번째 배점이고요. 두 번째 디테일입니다. 사실관계의 디테일. 네. 배점이 20점이고 사실관계에서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디테일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문제를 한번 볼까요? 설문 2번 한번 볼게요. 네, 설문 2번 물음 2번. 보시면 갑은 수용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보상금 더 받고 싶다. 그런 게 아니죠. 수용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갑은 수용 재결해서 수용하라고 결정이 내려지니까 불복해서 이의 신청을 했겠죠. 그리고 이의 신청을 거친 결과 이의 제기는 내려졌는데 아마도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취소 소송을 제기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원하는 바는 딱 하나예요. 보상금 더 받고 싶다? 아니죠. 수용 자체가 위법이다. 내 땅을 수용하지 마라. 수용하지 말 것. 딱 하나만 주장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의 제기를 거친 결과로서 그 결과가 수용해라? 수용하지 마라.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의 제결에서 내려진 결과에 불복했다? 그 말은 이의 제결에서도 수용을 해라 라는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취소소송을 제기했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갑은 지금 갑이 주장하는 바는 심플합니다. 딱 하나예요. 수용하면 안 된다. 수용이 위법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이 원처분에도 있었고 원처분인 수용 재결에도 있었고 이의 재결에도 있었으니까 취소소송을 제기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이 주장하는 위법, 수용 자체가 위법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게 원처분에도 있었고 행정심판을 거친 결과로서의 재결에도 있었다. 그렇다면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으로 볼 수는 없겠죠. 당연히. 따라서 원처분이 소외 대상이 된다. 라고 사안포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배점이 20점이다. 그리고 사실관계 디테일이 살아있다. 그렇다면 사안포섭까지 해줘요. 단순히 원처분이 소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토위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되고 그게 아니라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주장하는 경우에는 중토위가 피고가 된다? 라고 열린 결말로 둘 다 가능하다라고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써도 100% 틀렸다고 제 기준에는 틀린 건데 일단 실제위원회 의도랑은 안 맞는 거예요. 보세요. 배점이랑 디테일이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아까 우리 서두에 설명드렸던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들은 아니었다라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답안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사안의 적용. 일단 대상적격을 먼저 적어줍니다. 왜냐하면 대상적격에서 피고적격이 파생되기 때문에 사안에서 답은 수용 자체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수용 제기를 불복하여 이의 제기를 거쳤으나 이후 다시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별히 이런 답안지를 쓰기 이제 좀 뭐랄까 고수 같아 보이는 그리고 좀 매끄럽게 우리가 이제 답안지 쓰다가 제일 피해야 되는 게 답안지 쓰다가 손이 멈추는 경우를 피해야 되거든요. 턱턱 막히는 경우를 피해야 돼요. 그걸 피할 수 있는 테크닉이 있는데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에 익숙해지는 게 그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테크닉 몇 가지가 있어요. 답안지를 쓸 때 진짜 물 흐르듯이 쓰는 요령이 있거든요. 그 요령 중에 하나가 문제에 주어지지 않은 내용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처리하고 넘어가는 테크닉이라면 테크닉, 요령이라면 요령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별히 원처분인 수용 재결에는 없는 이의 제결 자체의 고유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 특별히 주어진 게 없으니까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원처분주의 원칙에 따라서 수용 재결을 소외 대상으로 삼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대상적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피고적격은
수용 재개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바 여기서 자동으로 파생이 되는 거예요. 이때 피고는 장애 처분을 내린 행정청인 지방토지소유위원회가 된다. 여기까지 원고 적격과 피고 적격 이야기. 문제상 1회 설문 3번, 물음 3번으로 가볼게요. 네, 물음 3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최근에 굉장히 유명했던 이제 모두가 꼽았던 그 판례를 배경으로 나온 문제입니다. 네, 그 보상 항목과 관련해서 보상 항목이 누락된 경우에 수용 재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일부 보상 항목이 누락된 경우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가? 결론은 보증소죠. 보상금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가 결론인데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 판례입니다. 그 판례를 배경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설문을 한번 보고 바로 답안지로 가볼게요. 마지막을 보면 답은 아까 토지 소유자였죠.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뭐에 대해 불복하는지는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적합한 소송의 형태를 쓰래요. 소송의 형태를 쓰고 이에 관해 설명하래요. 소송의 형태를 쓰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 간단하게 서술해라. 입니다. 배점이 10점이기 때문에 설명하라고 하는 건 약술이죠. 약술을 하는데 간단하게만 써라. 정말 특징적인 것만 써라. 라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소송의 형태, 소송의 유형, 소송의 성질, 성격 다 똑같은 거를 묻는 거예요. 뭐냐면 소송의 형태, 유형, 소송의 성질, 성격 이거는 첫 번째로 민사냐 행정이냐. 네. 소송은 크게 민사, 행정, 사실은 민형, 행이거. 민사소송, 형사소송, 형사는 이 형벌과 관련된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리고 민사, 행정 뭐 그런 게 있지만 아무튼 사안에서 소송을 한다면 이게 민사소송이냐 행정소송이냐를 먼저 판단하고요. 행정소송이라고 한다면 항고소송이냐 아니면 당사자 소송이냐 이걸 판단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소송의 형태라고 하면 소송의 유형이라고 하면 소송의 형식이라고 하면 크게 민사냐 행정이냐를 묻는 거고 그리고 행정 안에서는 항고냐 당사자냐를 묻는 거예요. 네, 이런 용어를 좀 잘 아셔야 되는데 다시 소송의 형태를 쓰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취소소송이냐 보증소냐 이걸로 구분을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좀 더 엄밀하게 따지면 취소소송이냐 당사자 소송이냐로 서술해 주는 게 법학적으로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 이거죠.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당사자 소송으로서 보증소 이냐를 적어주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다시 이 사람이 제기해야 되는 소송의 형태가 항고소송으로서의 취소소송이냐 아니면 당사자 소송으로서의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냐를 적어주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다시 볼게요. 갑은 토지 소유자였죠. 자신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적으며 첫 번째, 갑은 지금 토지 보상금 더 받고 싶다. 두 번째, 일부 지작물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거쳤으나 기각 재결을 받았대요. 원래 있었던 수용 재결에서 정했던 토지 보상금 그대로 가져가라. 플러스 일부 지작물 보상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기각 재결을 받았대요. 이 상황에서 갑이 이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 적합한 소송의 형태는 결론은 보증소죠. 보증소인데 형태는 당사자 소송. 네. 그래서 소송의 형태를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보증소에 대한 약수를 간략하게 10점이니까 10점 분량에 맞춰서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시답안 한번 볼까요? 예시답안을 보시면요. 문제 1의 설문 3번, 물음 3번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갑이 제기할 소송의 형태와 특성을 검토한다. 정말 이렇게 이 서론 부분에 시간 소모하지 마세요.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지 마시고 그거를 본론에서 우리가 정말로 득점을 해야 되는 거기서 에너지를 쏟으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장에서 가장 우리에게 부족한 자원은 시간이에요. 시간을 절대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효율적으로 합격하시려면 시간 세이브를 잘 하셔야 돼요. 로마자 목차는 갑이 제기해야 되는 소송이 뭐냐? 보증소다. 관련 법령 검토 읽어보시면
관련 판례 검토, 우리가 그 최근에 정말 유명했던 모두가 꼽았던 그 판례가 나왔죠. 네, 판례는 어떤 보상 항목이 네, 관련된 법령상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잘못된 내용의 제기를 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보상 대상에 포함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건데 그거는 궁극적으로는 보상 금액으로 규결이 되죠. 네. 네. 보상 대상으로 보상 항목으로 포함을 시킬 거냐 말 거냐는 결국 금액의 문제다. 따라서 보상금지검 청구 소송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그 유명한 판례입니다. 소결 사안에서 갑이 지금 주장하는 게 제가 이제 배경이 된 판례는 이거지만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게 갑은 지금 지작물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토지에 대해서 보상금 더 받아야 된다. 플러스 지작물도 포함해서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증소를 제기해야 된다. 이 사람이 제기해야 되는 소송은 보증소인데 그 소송의 형식은 뭐냐.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다. 당사자 소송이다. 네. 약수를 10점짜리이기 때문에 짤막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확인급부 소송이다.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피고가 특징적이다. 이 사안에서는 보상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피고가 된다. 그리고 아까 제소기간, 제가 아까 전에 다른 문제 이야기하면서 제소기간 잠깐 했었는데 당사자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제소기간이 적용되고 사안에서는 이미 이의제결까지 거친 경우이기 때문에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문제 1번의 설문 3번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예시답안의 문제 1번은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이어서 문제 2번을 볼게요. 참고로 이번 회차 시험의 특징이 참조 조문을 엄청 많이 길게 줬잖아요. 근데 막상 예시답안도 보시고 여러분 다 시험장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참조 조문 중에 우리 답안지에 크게 활용할 만한 내용은 물론 이제 법조문 숙지가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이라면 뭐 84조 이의신청 83조 84조 이런 거 숙지가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이라면 이걸 보면서 내용을 보면서 갖다 적으셔서 하겠지만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사실은 모르면 안 되는 법조문들이 주어졌고 국회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문제랑은 크게 상관없는 그런 조문이 주어졌죠. 그래서 우리 참조 조문이 주어졌을 때 너무 꼼꼼하게 보지 마시고요. 이 문제가 내가 쓰고 싶어하는 그 결론이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고 나서 참조 조문을 참조 조문을 한번 스르륵 빨리 한번 스크리닝을 한 다음에 내 결론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답안지에 활용할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참조 조문이 있다고 무조건 활용하라고 또 가르치신 그렇게 배우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참조 조문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핵심 쟁점을 놓치는 경우도 나와요. 참조 조문은 말 그대로 참조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이제 답안지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평소에 훈련이 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참조 조문이 있을 때 내가 채택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결론에 기여할 수 있다면 참조 조문을 쓰는 거고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다면 빨리 그냥 버리고 넘어가는 게 낫습니다. 시험장에서 이 판단을 평소에 안 하다가 시험장에서 하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훈련을 좀 해야 돼요. 답안지 쓰면서 훈련을 좀 하셔야 되고 이거는 사실 혼자 하기는 좀 어렵고 도움을 주변에 이제 믿음직한 믿을 수 있는 누군가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아무튼 뭐 꼭 제 수업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환경을 좀 만들고 개별 스터디를 하시든지 좀 이제 합격한 누구를 찾아가서 좀 도움을 구하든지 아무튼 그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뭐 독서실에 앉아가지고 혼자 공부 열심히 한다? 시간 엉덩이 붙이고 공부한다? 뭐 그것도 좋죠. 근데 그건 당연히 누구나 하는 것이고 빠른 시간 안에 고득점을 하고 싶으면 환경 조성을 하는 수험 환경을 합격을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문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문제 2번 똑같은 방식으로 설문 1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설문 1번의 제일 마지막 이거는 마지막에 한 문장이네요. 이 네 줄이 한 문장이네. 이 법학 교수님들의 고질병입니다. 그분들은 국어적으로 완벽하신 분들. 우리 판례를 보면 느껴지는데 우스갯소리로 판사들이 누구보다 국어를 잘하는데 누구보다도 글을 못 쓴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법학을 하다 보면 논리적으로 완결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말이 길어져요. 만연체라고 하죠. 막 늘어지고 길어지고 하는데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아무튼 국어적으로 좀 부족하시죠. 부족하지 않은데 아무튼
우리에게 뭐 친절하지 않죠? 국어적으로. 가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나왔나 봅니다. B 시장이 사람이죠. 개별공시가 결정. 개공이네 문은. 이 문제는 개공이네요. 개공이 위법 부당하는 이유로 부공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이의신청을 안 했네요. 곧바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첫 번째 쟁점은 이의신청이 필수적인 절차인지 그리고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이게 첫 번째 쟁점이에요. 플러스 그렇다면 개공이 위법한지까지 설명하래요. 잘 모르겠지만 설문 1번, 물음 1번에서 앞에 거는 굳이 대설문이랑 상관없을 것 같죠. 그리고 뒤에 거는 사안포섭을 해야 되니까 대설문을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설문을 읽을 때는 사실관계 위주로 판단하셔야겠어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인 갑소의 토지,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토지 면적 2000제곱미터, 이중 330제곱미터 토지에 주택 건축되어 있고 나머지는 밭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 평가사 수험생들의 고질병이죠. 숫자가 나오면 열심히 봅니다. 2000제곱미터 중에 330제곱미터 토지 주택을 건축하고 있네? 그러면 나머지 주택이 아닌 부분은 1670 이런 거 계산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절대 계산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시간에 빨리빨리 읽어 나가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가져가야 되는 건요. 2330 이런 게 아니고 갑은 지금 지목이 전인 토지인데 그중에 일부의 토지를 주택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를 그냥 전으로 쓰고 있구나 정도로 숫자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실무 시간에 하고 딱 내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시장이라는 사람은 B시장은 지목이 대인 한계 표준제 공시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표준표를 사용하여 5월 31일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개공을 결정 공시하였다. 네, B시장이라는 사람이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했대요. 날짜는 5월 말에. 네. 이거는 약간 상식인데요. 우리 처분이 이제 개별 공시가 결정이 처분이잖아요. 그 처분이 있은 날이 5월 31일이에요. 그러면 처분의 효력 발생일은 언제일까요? 1월 1일입니다. 5월 31일자로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 공시되었는데 그 내용을 찾아보면 1월 1일 그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효력이 발생의 기준일은 1월 1일입니다. 아무튼 이제 용어를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이 용어랑 관련해서 우리 축제가 한번 된 적이 있었죠. 여기서는 크게 쟁점이 아니고 넘어가겠습니다. B 시장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공과 개별 공시지가와 이의신청 절차를 갑에게 통지했대요. 통지를 했대요. 갑이라는 사람에게. 갑은 토지 소유자인데 통지라는 절차가 나왔어요. 통지라는 절차가 나오면 우리 이제 자동으로 통지를 왜 했을까? 이 통지라는 절차는요.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의견을 듣기 위해 내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이런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내가 잘못 놓치고 있는 게 있다면 아니면 네가 혹시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미리 해라 라고 하는 게 통지입니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알리는 게 통지예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설문 1번 다시 보겠습니다. 갑이 토지 소유자가 개공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취소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가?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이의신청은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 취소 심판을 제기는 당연히 할 수 있다. 가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개공 결정이 위법이냐는 문제의 사실관계가 주어져 있죠. 이 보면 지목이 전인 게 본건 토지인데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인데 지목이 대인 토지 하나 표준일을 가지고 기준표를 적용했단 말이에요. 이게 위법이냐 아니. 사실 이거 엄밀히 따져보면 그러니까 이제 디테일이 사실관계를 더 알아야지 완벽하게 판단을 할 수 있고 이 문제에 주어진 걸로만 보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목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거든요. 네, 지목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고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이 개별 공시가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아무튼 근데 이 문제는 뉘앙스상 뭔가 위법이다 아니다까지 결론을 내리라는 것 같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하나로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이 문제에 주어진 것만 가지고는 뭐 지목이 대인 거 가지고 와가지고 비준표를 적용하면서 진짜 예술로 진짜 균형 잘 맞춰가지고 비준표 적용했으면 문제도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마도 출제를 하신 분은
거기까지 생각을 했을까 싶긴 해요. 일단 위법이다 아니다 결론까지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제 예시답안에서는 저는 위법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예시답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문제 2의 설문 1번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문제 소재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 이제 그만할게요. 뭐뭐를 바탕으로 부공법상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안의 개공의 위법성을 검토한다. 네. 문제에 주어진 거 설문에 나온 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관련 행정작용의 법적 검토를 먼저 해줍니다. 개별공시가 결정에 대해서 의의를 쓰고 법적 성질을 써주시고 여기서 더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요거 적어준 거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부공법상 이의신청의 법적 검토 일단 의의를 적어주신 다음에 법적 성질에 대해서 특별행정 심판인지 아닌지 특별행정 심판이냐 아니면 과학상 이의신청 행정상 이제 법에 정해져 있는 불복 절차로서 단순한 민원 제기에 불과한 과학상 이의신청 아니면 특별행정 심판이냐에 대해서 서술을 해주시고 결론은 네, 특별행정 심판이 아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다. 그래서 과학상 이의신청으로 보면 타당하다. 까지 해준 다음에 이 문제에서 나오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결론은 필수적인 절차로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관련된 법이나 이런 걸 보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우리 참조조문으로 주어져 있죠. 아무튼 그런 거 없더라도 평소에 공부가 되어 있어야겠지만 아무튼 그런 걸 이제 관련된 법령을 우리가 일일이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라면 정말 답안지 정말 법조문을 달달 외우고 그런 사람이라면 해당 법조문의 내용을 적어주시면 좋겠죠. 디테일하게 딱딱딱 박아놓을 수 있다면 그런 분들은 진작에 합격해서 나가셨겠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기를 추구해야 되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합격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빨리 합격하는 게 목표죠. 아무튼 그렇게 되고 싶다면 야매 같아 보이지만 좀 매크로처럼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 안 썼지만 교수님들은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몇몇 테크닉, 이것도 테크닉이죠. 판례가 쓰고 있는 문구들이 있어요. 관련된 법령의 문헌 내용, 취지, 법체계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네, 실제로 우리는 답안지에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정은 안 보여줬어요. 하지만 관련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우리가 기술을 해준 것만으로도 교수님들은 네, 이게 제가 또 제 뇌피셜이 아니고요. 제 지도 교수님이 다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래요. 주어진 시간 안에서 시간이 없어서 못 썼지 시간만 있었으면 다 적어줬을 텐데 얘는 아는 애인데 이게 제대로 검토를 할 줄 아는 수험생인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못 적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오케이 하고 넘어가 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게 판례의 방식이 실제로 우리 판례를 제대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판례는 그 법 논리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적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관련된 법조문들 쭈루루룩 몇 개 나열한 다음에 법 몇 조, 몇 조, 몇 조, 몇 조, 몇 조, 몇 조, 몇 조의 문헌, 내용, 법체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사안에서 누구는 위법이다 아니다. 판례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됩니다. 판사님들도 그렇게 하고 교수님들이 가장 많이 보는 텍스트가 뭐겠어요? 첫 번째로 논문이고 두 번째가 판례입니다. 네, 교수님들도 익숙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익숙한 표현으로 써주면 교수님들은 별 신경 안 쓰고 넘어갑니다. 우리는 그런 실제 우리의 실력보다 과대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 교수님들의 맹점을 노려야 됩니다. 네. 필수적인 절차로 볼 수 없다. 왜 필수적인 절차로 볼 수 없는지를 보려면 사실은 논리적으로 더 적어주는 내용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배점도 크지 않고 아무튼 15점짜리 배점에다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매크로처럼 네, 매크로처럼 써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갑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굳이 한마디 더 넣어주자면 우리 앞에서 우리 개별공시가의 법적 성질을 검토를 해줬잖아요. 개별공시가의 법적 성질은 처분이다. 행정행위로서 처분이다. 따라서 그걸 대상으로 처분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이제 행정심판에도 대상적격이 있거든요. 대상적격을 충족해서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적어줘도 괜찮아요. 오히려 적어주는 게 더 좋죠. 근데 안 적어도 상관없다. 왜냐면 대세에는 시장이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취소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였고요. 그 다음에 위법성을 검토하라. 관련 법령의 검토. 우리 참조 조문이 주어졌죠. 부공법 10조 사항에 따르면 개공은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반드시 지목이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용 가치. 우리는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특히 이용 가치라고 했으니까 이용 상황을 고려해서 현재 이용 상황, 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가치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기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한다. 다만 해당 개별 공시가랑 표공이랑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법에는 반드시 예를 들어 우리는 지목이 전인데 일부는 이제 주택부지, 일부는 전으로 이제 명확하게 나뉘고 있잖아요. 사안에서 갑소유 토지는 주택부지와 나머지 부분으로 명백히 구분이 가능하고, 그리고 각각 경제적 가치가 상이하겠죠. 아마도 건부지와 전, 근데 그 문제에 또 주어져 있지 않아요. 어떤 지목이 전이지 실제 이용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안 나와 있단 말이죠. 거기를 뭐 주차장 부지로 조성을 해가지고 쓰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용도로 뭐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단지 지목이 전이라는 정보만 주어져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경제적 가치가 상이할 걸로 판단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개떡같이 물어봐도 찰떡같이 알아보고 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법성을 판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갔습니다. 상이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대인 한 개 표준지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개공을 산정한 경우 이는 해당 토지 가격, 우리 관련 법, 우리 법 10조 사항에서 말하고 있는 해당 토지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이 내용을 위반한 것이다. 제가 볼 때 약간의 어거지성이 있습니다. 사실 제 기준으로는 어거지성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어거지성이 있는데 그래도 결론까지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답안을 쓸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수험은 현실이에요. 논리적으로 완벽한 답안을 쓰려고 노력하시면 시험장에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정작 득점은 하지 못하고 쓸데없는데 매몰되면 안 돼요. 아무튼 이런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법 10조 사항에 반하여 위법하다. 그리고 이 설문에서 위법성의 정도에 대해 설명하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우리의 법학의 기본기인데 위법성을 검토하라고 하면 위법의 정도는 당연히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위법에 여러분도 이제 어디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냥 위법이다라고 표현하지, 취소 사유의 위법이다, 취소 정도의 위법이다, 아니면 중대명백해서 무효에 해당되는 당연 무효인 위법이다. 네, 이렇게 나뉩니다. 단순히 취소다, 무효다라고 하지 않아요. 취소 사유의 위법이다, 무효 사유의 위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순히 위법이라고 하는 경우는 법학을 하는 교수님의 경우에 그분들의 입에는 그런 표현이 낯선 거예요. 위법성의 정도 없이 위법이 아니다를 표현하는 게 그분들한테는 오히려 생소한, 낯설은 서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법성을 검토하라고 하면 문제에서 묻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마치 아까 우리 문제일의 설문 1번에서 법적 성질 검토를 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권리구제 수단도 간단하게나마 언급을 해주는 게 그분들한테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교수님들한테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분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고 들 필요는 없죠. 왜 적으라고 묻지도 않은 걸 왜 채점했냐, 왜 점수를 다르게 줬냐고 우리가 따질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에게 익숙한 그 방식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이게 위법성의 정도까지 검토를 해주는 게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물음 1번까지 봤고요. 시간이 좀 오래됐으니까 하나 끊고 물음 2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음 2번. 문제 1번에 물음 2번 가볼게요. 갑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설명하라. 갑의 청구, 갑이라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죠. 갑이 어떤 청구를 했나 봐요. 어떤 청구를 했는지, 그리고 인용될 수 있는 결론까지, 사안 포석까지 하라는 말이겠죠.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갑은, 토지 소유자 갑은 개공 결정에 대하여 이 관련 법령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대요. 어떠한 불복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B시장은 22년 9월 15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가를 시가 표준액으로 해서 재산세를 부과처분했대요. 네. 재산세 세금을
개별 공시지가가 쓰이는 목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세 부과를 할 때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을 정하는 게 목적 중에 하나란 말이죠. 아무튼 시가 표준액으로 해서 재산세를 부과를 했대요. 이에 갑이 토지 소유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의 하자를 이유로 날짜가 나오니까 날짜를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까 전에도 날짜가 하나 나왔었죠. 대설문에서 5월 31일에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를 했어요. 그리고 통지를 했대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적어도 5월 31일에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 있었다는 걸 인지를 했겠죠. 알게 되었겠죠. 그러면 제소기간을 판단할 때는 5월 31일을 기준으로 90일이 적용됩니다. 90일을 하면 3달이니까 8월 말이 되겠네요. 근데 재산세 부과처분은 9월 15일에 있었고, 아까 우리 행정소송,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8월 말까지였단 말이에요. 5월 말에서 8월 말까지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소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이의신청도 안 했고 행정심판도 안 했고 행정소송도 안 했어요. 그러면 9월 15일이 되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불가쟁력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제소기간이 지나버려서 쓸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불가, 쟁력, 쟁이 다툴 쟁이잖아요. 다툴 수 없게 만드는 효력이 발생해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재산세 부과처분이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 느낌 오죠?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수행처분인 재산세 부과처분. 이 상황에서 갑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대요. 하자 승계네. 이런 문제는 15점 중에 한 10점 정도 득점을 할 수 있는 쟁점입니다. 하자 승계가 나왔다. 흥분을 하겠지만 흥분하지 마시고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하자 승계인데 혹시나 내가 놓친 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고 특별한 건 없네. 특이사항이 있다면 이 사람은 통지를 받았고 개별공시지가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 3가지나 있었지만 그 3가지 중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구나. 그렇다면 적어도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 이 사람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상식적으로 통지했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줬는데도 이의신청을 안 했고 그리고 행정심판도 안 했고 소송도 제기 안 했어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 그냥 받아들이기로 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거니까 알죠? 하자승계에서 예측가능성, 수익가능성 그 쟁점 이야기를 제가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측가능성이라는 거는 제소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때 제소기간 이전에 제때 불복을 구할게 이 사람한테 과도한 주의 구하는 거냐 아니면 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거냐. 그게 예측 가능성의 문제죠. 하려면 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거예요. 플러스 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그리고 그 결과 계속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그거는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다. 그건 그 결과를 수인하는 거 아니냐. 참고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냐. 수인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이런 상황,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하자승계 인정이 안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왜냐면 예측 가능했고 소송하려면 얼마든지 불복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으니까 예측 가능성 있었다. 근데 지가 안 한 거다. 그리고 수용 가능성 결과적으로 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다. 3번의 기회를 모두 가만히 앉아서 날렸다. 이거는 제가 받아들이기로 해놓고 뒤늦게 와서 태클 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시 답안을 한번 볼게요. 문제 2의 설문 2번 문제 소재 사안에서 소송 요건 등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바 하자승계 인정 여부를 바탕으로 갑의 청구 인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 문제에서 인용 가능성을 물었잖아요. 사실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청구의 인용 가능성을 물어보면 크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소송 요건 플러스 본안 판단. 요건 검토, 본안 판단. 두 파트로 나뉘는 게 정석이에요. 스탠다드인데 이 문제에서는 배점도 15점이고 우리 하자승계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에도 부족한 배점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니까. 그럴 때 과감하게 문제 소재에서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소송 요건 등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하자 승계만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근데 뭐 굳이 밑에 소송 요건이라는 목차를 크게 잡아가지고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에 대해서 뭐 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 그런 걸 쭈루루 나열한 다음에 적어도 목차 하나를 잡아가지고 다 나열하고 나서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적어주는 게 사실은 정석이죠. 정석인데 굳이 안 그래도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신경 안 쓰니까. 이렇게 문제 소재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정말로 이렇게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거는 배점이 없어요. 배점이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목차 하나, 로마자 목차를 하나 잡고 거의 한 4-5줄을 서술을 4-5줄의 지문을 할애를 하고 시간을 쓴다? 그건 효율적이지 못하죠. 우리는 항상 효율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자승계 논의, 거의 이 문제는 하자승계의 스탠다드적인 문제죠. 하자승계에 대해서 법적 검토, 일반론이라는 표현은 제가 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자승계 법적 검토 우리가 아는 그 내용 쭉 적어주시고 이걸 지금 내용을 지금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사안의 적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제 목차를 한번 볼게요. 목차를 보시면 로마자 1 문제 소재, 로마자 2 하자승계 법적 검토, 1 하자승계 의의, 2 하자승계 전제 요건, 3 하자승계 인정 여부.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전제 요건과 인정 여부를 큰 목차로 나름대로 이제 아라베 숫자 2번, 아라베 숫자 3번은 큰 목차잖아요. 큰 목차로 구분을 해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판단 사항이 나뉘는 거잖아요. 그걸 사안 적용에다가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1. 전제 요건 충족 여부, 2. 하자승계 인정 여부. 마지막으로 결론. 자, 이 결론이라는 목차가 지금 로마자 3번 사안의 적용이라는 목차 안에 들어갔어요. 이런 경우에 문제를 끝맺음 짓죠. 그럴 때 결론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소결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사안의 적용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써도 상관없어요. 일단 근데 마무리는 지어주는 거예요. 제 예시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자승계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우리 전통적 하자승계론에 따라서 하나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하자승계의 인정 여부를 할 때 우리가 판단사항이 2가지란 말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하나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지, 이걸 가지고 먼저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하고 하나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자동으로 하자승계가 인정이 됩니다. 근데 현실에서 그런 경우는 잘 없죠. 그렇다면 예측 가능성과 수행 가능성은 없는지, 예측 불가능한 경우였는지, 아니면 결과가 너무 과도해서 수행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지를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죠. 네, 2트랙으로 2단계로 가는 거예요. 법률 효과 먼저 검토하고 법률 효과에서 통과가 안 됐을 때는 예측 가능성, 수행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결론. 네, 하나의 법률 효과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무튼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전제 요건 충족 여부, 개공 결정과 재산세 부과 처분은 각각 처분이다. 그리고 우리 앞서서 이제 설문 1번에서 취소 사유의 위법이 있다고 검토를 해줬죠. 사실 이 문제에 보면 문제지에서 각각의 설문은 독립된 경우라고 주어져 있지만 우리는 대설문에서 갑에게 내려진 개별공시 결정이 위법하다라는 내용을 이미 대설문의 사실관계에서 위법하다는 내용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취소사유 위법이 있다라고 적어줘도 됩니다. 이렇게 설문 1번에서 논의를 해준 이야기이긴 하지만 취소사유 위법이 있다. 여기서 이 내용에 여기서 뭐 지면을 할애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설문에서 독립된 상황이라고 주어져 있지만 우리는 찰떡같이 시간을 세이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후행처분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고, 왜냐면 후행처분이 위법하다는 말이 없으니까 주어져 있지 않은 내용은 항상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면 문제 삼지 않았으니까. 제 말 지금 이해되시나요? 이런 문구에 익숙해지면 우리가 점점 고수가 되어가는 것인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고수가 아니지만 고수인 척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에 익숙해지는 게 수험 기간을 단축하는 요령입니다.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점, 개공 결정에 대한 제소 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증력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제 요건은 모두 충족된다. 오케이, 전제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으니까 인정 여부를 검토해 볼게. 하나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법률 효과라고 하는 건 권리 의무 관계 변동입니다. 2개의 처분이 하나의 권리 의무 관계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그런 경우는 현실에 거의 없습니다.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집행이에요. 대집행을 위한 계고 통지 실행 비용 징수. 그것들은 하나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해요. 의무 이행 상태가 만들어지는 걸 목적으로 하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말로 잘 없습니다. 일단 개공은 조세 부담금 등의 기준이 되는 지가를 결정하는 게 목적이다. 반면 재산세 부과처분은 조세정의, 적정한 조세를 부과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로 목적으로 하는 법률 효과가 달라요. 조세 부과처분은요, 납세 의무를 부과하죠. 적정 조세를 부과하여 조세정의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개공은 조세 부담금 등의 기준에 대해서 조세나 부담금의 형평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두 개는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긴 하지만 서로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사소리 해주시면 됩니다. 하자승계 문제가 나오면 제가 마지막에 쓴 요 멘트 딱 적어주시면 됩니다.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는 경우긴 하지만 서로 별개다. 법률 효과가 다르다. 목적으로 하는 법률 효과가 상이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예측 가능성, 소임 가능성 검토. 사안에서 B장은 통지하였으나 개공도 알려주고 이의신청 결과도 통지했고 갑은 별도 이런 불복을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점을 미뤄볼 때 갑에게는 재승에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특별히 수위 난도를 넘는 과다한 침해로 보긴 어렵다. 그리고 결론. 제가 이걸 하나를 빼먹었네. 죄송합니다. 여기 방과로 3번을 넣어가지고요. 소결이라고 해서 법률 효과 상이하다. 예측 가능성, 소임 가능성 둘 다 없다. 따라서 인정되지 않는다. 하자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서술을 해주시고 나서 결론을 쓰는 게 정확하죠. 제가 예시답안 올릴 때는 이거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수정된 걸 올릴 테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결론, 사안의 갑은 하자승계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하자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바 재산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 제기한 갑의 청구는 인용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설문에서 인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우리 보고 판단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용 가능성이 있다 없다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끝이고요. 문제 3번을 가보겠습니다. 문제 3번이 약간 구리타였죠. 집행정지, 이건 집행정지 우리가 공부한 거니까 하면 되는데, 본안에서 뭐 징계 효력, 국토부 장관의 조치 이런 거 우리 현실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뭐 관련된 판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도 공부하지 않는 그런 판례를 우리가 공부하면 안 됩니다. 4년차들도 하지 않는 그런 정말 구석에 있는 일반 행정법적인 판례를 공부한다? 그건 수험이 장수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 하는 만큼만 하고 남들 하는 만큼 하고 플러스 테크닉, 내가 고수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테크닉, 답안지를 쓰는 요령 플러스 정말 이제 논리적으로 내가 아는 게 몇 개 안 되지만 그 아는 몇 가지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배열을 해서 겉보기에 논리적인 글, 법학적으로 논리적 완결성이 있는 글로 보여지게 쓸 줄 아는 그런 게 효율적인 수험 공부입니다. 물론 내용 공부 당연히 열심히 하셔야 되죠. 근데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 돼요. 남들 하는 것보다 더 암기를 더 하고 잘 외우고 남들 아무도 안 보는 판례를 찾아서 보시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오래 하게 돼요. 문제 3번 문제부터 보고 답안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3번은 설문이 분설된 게 아니고 하나의 문제네요. 마지막부터 보겠습니다.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 집행정지가 나왔나 보다. 플러스 본안에서 B의 청구가 B라는 사람이 뭘 청구했나 보네요. 기각되는 경우. 기각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징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취해야 될 조치는 무엇이냐. 뭐야 이거. 징계의 효력? 나 이런 거 본 적 없는데. 그리고 장관이 취해야 될 조치? 이런 거 모르는데. 네. 이런 공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부했다고 해서 제대로 적을 수도 없는 내용이고 대세에 지장이 없어요. 대세에 지장이 있는 건 처음 보는 내용이라고 해서 당황을 한 나머지 집행정지에 대해서 잘 적을 수 있는 집행정지에 대해서까지 제대로 못 적고 넘어간 그 사람은 좀 슬픈 경우.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됩니다. 구리타,
준비하지 못한 내용이 나왔다고 당황한 나머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놓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쉬운 거죠. 우리는 과대평가 받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실제 내 실력보다 채점에서 과소평가 받게 되는 경우는 없어야 되잖아요. 아무튼 20점 중에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이 예를 들어 한 12점, 징계 효력과 취해야 될 조치가 한 8점, 아니면 뭐 14점, 6점 정도였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과감하게 8점, 6점 포기하고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쓰는 게 현실적이다 이거예요. 왜냐면 뒤쪽의 거는 어차피 내가 모르는 내용인데, 처음 보는 내용인데 시험장에서 제대로 된 득점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건 수험 전략적인 측면이고요. 평소에 이것도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걸 훈련을 해야 돼요. 암기랑 별개입니다. 가볼게요. 집행정지 문제가 나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문을 읽어보겠습니다. A법인에 근무하는 B평가사는 2020년 4월경에 갑소의 토지를 평가하면서 부공법 이 사람 B는 나쁜 사람입니다. 비슷하다고 인용되는 표준 공식을 안 썼어요. 그리고 실제로 적정한 실거래보다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평가사가 이러면 안 되죠. 우리 평가사법에 보면 손해배상 규정이 나오죠. 평가사법 28조에 보면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를 한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그런 걸 모른다 하더라도 나쁜 사람이죠. 평가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우리 평가사 수험생으로서 열받는 상황이죠. 저런 놈도 평가사를 하는데 나를 안 시켜줘. 열받는 상황이죠. 아무튼 갑토지를 평가했대요. 그러나 그 사실은 3년이 지난 후에 발견되었고,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요. 위원회는 3개월의 업무정지를 의결했어요. 업무정지 처분 3개월 해라 라고 의사결정을 해주니까 국토부 장관은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7월 10일에 B에 대하여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했어요. 근데 3개월의 카운트다운 시작은 8월 1일부터 결정하였으며 A법인과 B에게는 7월 10일에 징계 사실을 통보했어요. 통보했다. 이거는 내가 너에게 징계를 하려고 해. 시작은 업무정지 3개월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시작은 8월 1일이야. 내가 3주 먼저 알려줄 테니 통보 사전 통지죠. 미리 알려주니까 혹시 불만 있으면 말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B가 평가사죠. 나쁜 사람. 평가사는 위 징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7월 14일에 지금 날짜가 나오니까 시간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7월 10일에 징계 사실을 통보했고요. 7월 14일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했어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 플러스 본안에서 비해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징계 효력? 모르겠다. 집행정지는 잘 써야지. 그러고요. 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3년이 지난 잘못이 있었는데 3년이 지난 후에 발견되었대요. 우리 이거 실권의 법리랑 관련되는 내용이죠. 실권의 법리라고 하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위법 사유가 발생하고 나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제재 같은 게 제재 처분이 가해지지 않은 경우에 그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재 처분을 해서 안 된다. 실권, 잃어버리다, 권리, 권한을 그런 내용이죠. 우리 행정기본법에도 나오고 우리 법 39조 징계에서 7항에도 나옵니다. 징계 의결은 국토부 장관의 여기 장관이 위원회한테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위원회는 징계에 관련된 의사결정이죠. 징계 의결. 아무튼 장관이 요구하면 위원회는 의결한다. 다만 이 징계 의결의 요구는 장관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5년이 지나면 위반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어요. 실권의 법리가 우리 법 39조 7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문제에서는 3년이면 5년보다 안쪽이죠. 그러니까 징계 의결 요구는 그런 거고요. 우리가 또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우리 이 34회차 올해 시험에서 참조 조문이 막 주어져 있지만 사실은 참조 조문이 직접적으로 대세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잘 없었는데 문제 3번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별표 3 때문에
평가사법 시행령 별표 3에서 보면 우리 법 3조 3항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서 감정평가를 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그리고 요 별표 3의 일반 기준에 다해 보면 국토부 장관은 위반 행위 동기 이런 걸 고려해서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다. 가중 감경이 가능해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다만 2분의 1 범위 안에. 그렇다면 우리 이 기준 안에서는 1개월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뭐 2주로 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달 반으로 늘릴 수도 있고. 다만 3개월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거예요. 우리는 또 시행령 29조 별표 3을 보면 본능적으로 대외적 구성력 여부를 논의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라면 몸이 움찔움찔을 할 겁니다. 근데 고민 끝에 적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이 문제의 핵심 쟁점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행령이기 때문에 대외적 구성력이 있는 법규성이 인정되는 규정이다 라고 간단하게 한 줄 정도로 처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아무튼 1차 위반 시 1개월인데 물론 이제 이 대설문에서 보면 이 문제 설문에서 보면 이 사람이 1차 위반인지 아닌지가 안 나와 있긴 해요. 안 나와 있긴 한데 우리는 안 나와 있긴 하지만 찰떡같이 알아듣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법했을 거예요. 왜냐면 3개월은 너무 고하거든요. 제가 이제 제가 평가사라서 이 평가사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1회 위반 시 1개월, 2회 위반 시 동일한 사유로 2회 위반 시 2개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위반하면 4개월 뭐 그렇게 돼 있었죠. 4개월, 6개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이거죠. 3조 1항을 위반했죠. 표준지 적정한 표준지 안 썼으니까 3조 1항 위반이죠. 그 경우에도 1개월인데 이 사람이 2차 위반을 했는지가 문제 안 주어져 있잖아요. 2차 위반을 했다면 업무정지 3개월 하는 게 맞을 수 있는데 문제에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문제에 주어져 있지 않은 거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이 설문에서 이 사람이 1차 위반이냐 2차 위반이냐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 말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3개월의 업무정지 의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업무정지 처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아무튼 엄밀히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집행정지니까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 아시죠? 요건 집행정지 요건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나뉩니다. 적극적 요건이라고 하면 뭐 금전배상으로 이제 뭐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냐 아니면 본화의 확정 판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긴급한 필요가 있느냐 뭐 그런 게 적극적 요건이고 소극적 요건은 뭐 집행정지를 시켜준다고 해서 공공본위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게 소극적 요건이고 그 요건들을 하나하나로 쪼개가지고 사안포섭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징계 효력은 제가 이따 예시 답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집행정지가 인용이 돼서 본안으로 갔는데 본안에서 이해 청구 업무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하는 청구예요. 본안에서 B가 청구한 거는요. 본안에서 B는 집행정지 해달라고 청구한 게 아닙니다. B는 집행정지는 집행정지 따로 청구를 하고 본안에서는 업무정지 3개월이 위법이다라고 하는 청구를 한 거예요. 본안에서 그러한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업무정지 3개월은 적법하다라고 그렇게 내려지는 경우 그 경우 징계의 효력과 국토부 장관이 취해야 될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한 거예요. 네, 아무튼 집행정지가 인용이 돼서 본안까지 갔는데 본안에서 처분은 적법했다라고 하는 기각 판결이 내려진 경우 징계 효력은 일단 정지가 되었었다가 처분이 적법했다는 판결이 내려지면 자동으로 징계의 효과는 다시 한번 멈췄던 카운트다운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됩니다. 징계 효력은 그렇게 된다가 이 문제의 답이에요. 이 문제 배경이 되는 다른 우리가 공부하면 안 되는 그런 판례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튼 그렇고 국토부 장관이 취해야 될 조치는 이제 이런 것도 됐어요. 더 길게 설명 안 할게요. 근데 이 문제의 사실관계에서 좀 드러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되기 전에 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요.
저 정도의 이제 강사라면 비해 청구가 기각됐대요. 그 말은 업무정지 3개월이 적법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문제에 안 드러나 있는데 비평가사는 아마도 2회 위반이요. 여기에 해당됐습니다. 문제에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안지에 서술을 하기에는 위험한 내용이. 근데 조금 더 이제 법 규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라면 여기까지도 생각을 할 수는 있다. 근데 답안지에 적기에는 좀 위험이 있는 거예요.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네. 실제로 이 문제에서는 기각이 되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정말로 기각이 되었다면 이 사람은 2차 위반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냥 이제 해본 이야기고 답안지에 그런 내용 쓰시면 안 됩니다. 예시 답안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제 3번 문제 소재. 쟁점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니까 또 넘버링을 해줬습니다. 집행정지 요건을 바탕으로 사안의 집행정지 이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본안에서 계약 판결이 내려진 경우 징계 효력과 장관이 취해야 될 조치를 검토한다. 제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도 계속 하게 되네요. 문제 소재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문제 소재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에 고민을 하지 마세요. 그 고민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손이 멈추고 머리가 멈추고 시간은 흘러가고 답안지는 100분 안에 다 쓰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제가 도와드렸던 신림동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도와드렸던 분들 중에 답안지 아무리 초짜라도 초시생이라도 답안 시간 안에 이제 다 쓰지 못했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적어도 저를 열심히 따라왔던 분들 중에서는 다 못 채웠다는 분은 없었어요. 이 16페이지가 한 권이잖아요. 오히려 저는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보통 피드백을 요청을 하죠. 시험 치고 나면 저한테 이제 답안지 복기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다 복기를 해드리죠. 채점도 해드리고 하는데 오히려 여러 페이지, 20페이지, 23페이지, 제일 많이 쓴 분은 저는 26페이지까지 쓴 분을 봤어요. 많이 썼으면 많이 썼지 적게 쓰는 분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도를 해드렸던 분들 중에 저한테 연락이 따로 왔던 사람들 중에서는 적어도 이제 분량을 못 채운 분은 없었던 것 같다. 제가 이제 그런 이유가 왜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문제 소재 같은 이런 데서 시간 낭비를 안 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분들이 고득점 합니다. 왜냐면 이것도 또 제 내피셜이 아니라 교수님 피셜인데 교수님의 하신 말씀이 적어도 이제 분량이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일단 이것도 이제 고시계라는 잡지에 나왔던 어떤 교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 교수님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고 적어도 그 한 권을 가득 채우지 못한 답안은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죠. 이건 행시 문제는 행시는 10페이지거든요. 10페이지에 일단 이제 교수님이 그 채점을 할 때 본인의 경험담을 말씀하시면서 채점을 할 때 답안지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보고 얘가 분량을 채웠는지 최소한의 분량을 소화를 했는지를 먼저 보게 된다. 원래 그게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되지만 나는 그렇게 되더라라고 그 교수님이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게 그 교수님만 그러실까? 아니죠. 저희 지도 교수님도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네. 아무튼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제가 똑같은 말 계속하고 있죠. 그분들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 아무튼 그렇게 하려면 시간 안에 다 양도 풍부하게 쓰려면 문제 소재 같은 거에서 고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징계 처분의 법적 성질 간단하게 써주시고 네. 별표 3 이야기도 간단하게 해주면서 업무정지의 기준을 규정하면서 이렇게 내용 써주고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 이게 징계 처분의 법적 성질을 적어준 이유가 집행정지 요건 중에 정지 대상인 처분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정지 대상인 처분 등이 존재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꼭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관련된 행정 처분이 나오면 특히 처분 같은 게 나오면 무조건 써주세요. 행위의 법적 성질은 적어서 손해보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안 적어주면 교수님들이 낯설어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 그만하겠습니다. 교수님들이 낯설어 하는 방식으로 답안지를 쓰면 안 돼요. 그래요.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 집행정지 아시죠? 집행정지의 요건이 여러 개가 쭉 있죠. 네. 요건이 뭐 쭉 있지만 크게 보면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나뉩니다. 일반론에 대해서 저는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고 제가 굳이 목차를 쪼개서 또 써줬죠. 이게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목차 하나에 이렇게 허접하게 적어도 되느냐? 상관없습니다. 교수님들이 네,
제가 신림동에서 들은 내용인데 목차 하나에 적어도 3줄 정도 적어줘야 된다. 그런 말 제가 다른 강사님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이론 강의에서 들었는데 전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외관상 보기에 그렇게 적어도 이제 좀 균형미가 있어 보이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긴 한데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주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됐고 일반론은 됐고요. 소극적 요건도 됐고요. 사안의 경우 아까 하자승계 할 때도 보여드렸었는데 앞에서 일반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크게 쪼개서 적어줬잖아요. 아까 하자승계에서는 전제 요건과 인정 여부로 2개서 쪼개서 일반론을 적어주고 사안포섭할 때도 2개로 쪼개서 사안포섭을 해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집행정지에서도 적극적 요건을 적어주고 소극적 요건을 적어준다. 2개를 쪼개서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다 적었는데 넘버링을 해줘도 돼요. 넘버링 1, 2, 3, 본안소송 개수 중에 2, 3, 4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해줘도 무방하고요. 오히려 넘버링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저도 이제 올려드리는 예시답안에는 넘버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 소극적 요건도 마찬가지로 넘버링 1, 특별히 공공물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보기 어렵고 그리고 2, 본안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상황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소결 요건이 모두 충족되기 때문에 이에 집행정지는 이용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설문에서 물어본 게 목차를 다시 볼게요. 로마자 목차. 로마자를 이것도 로마자 3인데 죄송합니다. 로마자 1 문제 소재, 로마자 2 징계 처분의 법적 성질, 로마자 3 집행정지의 인용 가능성. 그래서 인용 가능하다 라고 끝맺음을 해줬고 로마자 4죠 이게. 로마자 4. 본안에서 비해 청구가 기각된 경우 징계 효력이 어떻다. 장관이 취해야 될 조치는 어떻다. 네. 그래서 징계 효력, 장관이 해야 될 조치? 솔직히 저도 교수님이 구체적으로 뭘 원하는지 100%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징계 효력은 8월 1일자부터 그러니까 이미 만약에 징계 효력이 정지가 되겠죠. 집행정지가 인용이 된다면 징계 3개월의 카운트다운은 스톱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집행정지 결정인 한 날짜가 8월 3일쯤 됐다. 그러면 업무정지 8월 3일 너무 짧으니까 한 8월 20일쯤 됐다. 해요. 8월 20일쯤에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치면 8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는 징계 기간이 적용된 거죠. 아무튼 이미 징계 효력이 발생한 부분은 3개월 업무정지 기간은 현장에서 제외돼야 된다. 이러면 제가 떠올랐던 내용을 적어줬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알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내용은 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제대로 적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관이 취해야 될 조치. 그것도 제가 그냥 생각을 적었습니다. 기각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처분이 적법했다라고 하는 게 기각 판결이잖아요. 위법이 아니다라는 게 기각 판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별도의 조치를 추가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다시 한번 통지해주면 좋겠죠. 야, 너 징계가 적법하대. 징계가 위법하지 않대. 그러니까 너는 업무정지 다시 카운트다운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업무하지 마. 라고 통지하면 충분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문제 3번 예시다. 문제 4번을 볼게요. 마지막 문제 4번. 이것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브리타죠. 우리법 21조에 따른 사무소 개설 등에 관해 설명하시오. 법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하래요. 조금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21조 법이 개정되었지. 기존에는 사무소 개설을 하려면 사무소 개설 신고를 국토부 장관에게 하고 평가사 시험을 합격하고 수습을 마치고 각종 뭘 다 한 다음에 평가사로서 등록을 한 평가사가 사무소의 형태로 평가업을 하고 싶다면 법이 개정된 2021년에 개정됐어요.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관계적 신고 중에 하나입니다.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법이 개정되면서 사무소 개설을 할 때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게 현행법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래요. 그럼 그 내용 적어주면 되죠. 그 현행법의 내용이 어떻다. 기존의 법에는 어땠다. 뭐 그런 내용 적어주면 되는데 나름의 좀 분석 틀이 있으면 좋겠어요. 프레임이라고 하죠. 프레임, 틀. 나름의 이제 우리 또 속된 말로 왁구. 나름의 왁구를 가지고 딱 네, 좀 약간의 그렇죠. 형식을 가지고 답안지를 왁구. 죄송합니다. 형식을 갖추고 답안지를 써주는 게 좋겠죠. 똑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그러면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틀이 하나 있는데요. 법조문에 대해서 서술을 할 때는 제가 아까 전에 매크로처럼 쓸 수 있는 멘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관련 법령의 문헌, 내용, 취지, 법체계. 우리 판사님들이 그리고 교수님들이 법조문을 검토할 때 요 네 가지를 봅니다. 문헌, 문구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문헌이라고 합니다. 그 문구가 할 수 있다인지 해야 된다인지 뭐 그런 게 문헌이에요. 그리고 내용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따지고요. 취지, 법조문의 입법 취지는 무엇인지 따지고요. 마지막으로 법체계, 그 법 안에서 다른 조문과의 관계는 어떤지 또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어떤지 그런 걸 따지는 게 법체계고요. 다시 교수님들과 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해당 법조문을 검토할 때 이 네 가지 사항을 검토한다. 그럼 우리는 이것들이 목차가 되면 좋겠죠. 네, 다시 설명드립니다. 문제 4번도 브리타예요. 이런 거 잘 적기 어려워요. 다만 만약에 다음에 이번에 합격하시면 좋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할게요. 다만 혹시나 나중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신다면 법조문에 대한 내용을 약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목차를 잡아서 쓰시면 좋겠다. 그냥 여기까지 하고 예시 답안을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 감정평가사무소 개설과 관련된 법령의 문헌, 내용, 취지 및 법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네. 문제 소재 이것도 원래 10점짜리 약수라는 문제 소재 굳이 안 써도 되거든요. 뭐 법은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워낙 쓸 말이 없어서 써줬습니다. 문헌 및 내용 21조에 따르면 법 17조에 따라 이제 등록을 한 평가사가 평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또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합동사무소도 설치할 수 있다. 법에나 21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그 밖에 뭐 법조문을 암기가 충실히 되어 있는 분이라면 평가사는 하나의 사무소만 개설을 할 수 있고 뭐 사무직원을 둘 수 있고 그런 내용이 있죠. 하지만 뭐 큰 굵직굵직한 거는 그냥 사무소 개설할 수 있다.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그리고 합동사무소 할 수 있다. 이 정도가 굵직한 것 같고 그리고 법령 개정의 현행법의 취지는 개정 전에는 신고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 법 개정을 통해서 신고 의무가 사라지게 되었다. 제가 여기서는 이제 제 뇌피셜입니다. 법이 개정된 취지를 생각해보면 평가사가 하는 전문직으로서의 영업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는 것에 취지가 있다. 왜냐하면 신고도 웬만하면 일단 뭐 허가, 인가, 허가, 특허 이런 거에 비해서는 신고도 굉장히 기본권 관련성이 큰 거죠. 근데 그 신고조차 불필요하다라고 법이 개정된 것. 정말로 기본권, 자유죠. 영업의 자유. 기본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렇고 법 체계를 적어주고 싶어서 법 29조와 비교를 해줬습니다. 법 29조 뭔지 아시죠? 평가사법 29조. 법인 설립인가? 네. 21조, 우리는 이제 감정평가법인 등이라고 하면 21조에 따라서 사무소의 형태로 평가업을 하고 있는 평가사 플러스 감정평가법인 등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29조에서 평가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법 29조 5항에 따라서 정관 작성해서 장관으로부터 법인 설립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사무소의 형태랑은 다르죠. 이는 21조에서 신고 의무를 삭제하여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뭐 법인의 형태로 할 때도 가급적이면 자유롭게 하는 게 좋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은 감정평가업이라는 공익적 역할을 조금 더 수행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인가라는 제도 하에서 법인의 형태로 하고 있는 평가업을 장관이 좀 통제를 하겠다. 그런 취지로 판단이 된다. 글짓기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평소에 글짓기 열심히 하면 됩니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어요. 저도 현실적으로 법령 개정의 취지까지는 잘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29조에 비교하는 거 저라면 저는 강사니까 저라면 시험장에서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다면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고로 저 같은 강사 그리고 실제로 고득점을 했던 이제 고인물, 소위 고인물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그 말은 역설적으로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 문제 1번, 2번, 3번이 이번 34회차에 당락을 가르게 될 겁니다. 문제 4번은 변별력이 크게 없어요. 다만 뭐라도 적어줬냐 적지 못했냐에 따라서 한 2점, 3점, 4점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특히 법령 개정된 거 내용을 좀 적어주는 거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점수 차이는 아니다. 대세에는 시작이다. 여기까지가 우리 34회 문제를 보고 예시 답안을 해드렸습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일반 행정법적인 논의 그리고 정말 법학의 기본기를 좀 물어보는 형태의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험에서는 개별법의 법조문과 판례를 배경으로 숙제가 좀 많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차는 진짜 일반 행정법을 하시는 교수님이 낸 것 같아요. 우리 공부를 하실 때 행정법이 중요하다, 개별법 아니다, 개별법이 중요하다, 행정법은 최소한만 하면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개별법이 중요하다는 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개별법에 있는 법조문을 내가 적어도 자유자재로 관련된 법조문을 읽어 나갈 수 있고 관련된 판례를 해석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려면 행정법의 기본기, 법학의 기본기 정도는 예를 들어 우리 법적 성질 논의를 하기 위해 법적 성질의 논의는 당연히 권리구제 수단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이런 기본기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탄탄하게 단순히 암기해서 이제 사실은 우리 법규의 쟁점이 몇 개 안 됩니다. 몇십 개, 100개도 안 돼요. 아무리 이제 세세하게 쪼개더라도 100개도 안 되는 그 쟁점들을 달달 외워가지고 100개 맞나요? 많긴 하죠. 달달 외우는 거 쉬운 일도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은 정말 이제 저보다도 더 많은 내용을 일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많이 만나봤거든요. 하지만 그분들이 저보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정말로 자주 출제가 되는 것들을 확실하게 가지고 그걸 법학의 기본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서술을 해내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런 식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득점을 하고 빠른 시간 안에 고득점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기본기가 중요하다. 네, 개별법이 더 중요하다. 행정법의 중요도가 떨어진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 법조문을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기본기는 당연히 갖춰야 된다. 그게 갖춰진 상태에서 개별 법조문과 판례를 공부하면 된다. 그것만 하면 된다. 그리고 행정법의 법학의 기본기를 제가 갖춰야 된다고 했죠. 근데 그 기본기가 어디까지가 기본기냐?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 시험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저 같은 강사들이 분석을 해드리죠. 기출문제를 보면 적어도 이 34회죠. 34회 시험이 누적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 쟁점은 적어도 우리 교수님들이 심지어 우리 이번 34회차 출제한 그런 교수님들조차도 내지 않은 쟁점은 정말 배제해도 되는 쟁점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 우리가 중요하게 공부를 해왔던 판결 문제라든지 기속력이라든지 그런 쟁점들이 있죠. 일반 행정법에서는 중요하지만 간평시험에서 단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는 쟁점은 적어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판단은 자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르칠 때 그런 것들을 최대한 단 한 번도 34년 동안 출제된 적이 없는 건 저는 안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게 우리 시험에서 교수님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본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기본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답안지를 잘 쓸 수 있는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네, 기출문제 해설은 여기까지고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좋은 점수 점에서 법규가 캐리해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고 그리고 이번에 들어보니까 실무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실무 명가락하고 법규 고득점에서 뽀록으로 합격하시기를 문 닫고 들어가시기를 기원하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